30년 전에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아, 미안해. 난 지연이가 더 좋아. 라고 했죠. 어머, 혜숙 씨 아니세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저를 알아본 그 목소리. 30년 전 제 남편을 빼앗아간 박지연이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가 제 앞에 서 있었죠. 오랜만이네요. 어머,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30년 동안 준비해온 아주 완벽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몇 살이시고 뭐 하면서 이 이야기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제 이야기는 1995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저는 38 남편 민철이와 결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민철이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재벌가 차남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도 한참 후에야 알았습니다. 민철이는 제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본가와 거리를 두고 살았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돈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봄 회사에 새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28배 박지연이었죠. 처음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에서 그녀를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 반짝였거든요. 사장님 부인이세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박지연은 제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이상해. 그날 이후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비서가 새로 와서 인수인계하느라 바빠. 투자자들 만나느라 저녁 약속이 잡혔어. 핑계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이 계속 경고했죠.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의 재킷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롯데호텔 스위트룸. 제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닌 날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목격했습니다. 강남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박지연과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지연은 놀란 척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오히려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수가 여기서 이러지 마. 창피하게. 창피한 건 누구예요? 지금 바람 피우는 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줘. 뭐라고요? 나 지연이 사랑하게 됐어. 지연이가 임신했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난임이었거든요.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말해줘요. 저는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지연이가 더 좋아졌어.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15년 세월의 대가치고는 너무 초라했죠. 이혼 후 6개월 만에 민철이와 박지연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민철이가 재벌가 차남이라는 사실, 본가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박지연은 하루아침에 재벌가 며느리가 됐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갔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죠. 제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을 그녀는 손쉽게 얻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어느 순간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들어왔죠.
복수심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저 여자한테 똑같이 돌려줘야지. 저 여자도 내가 느낀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야 해.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위자료로 받은 5천만 원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밤 11시까지 장사했죠.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음식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3년 후 분식집은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가게가 됐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작은 빌라 2채를 샀습니다. 월세를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10년을 더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어요. 그리고 2010년 저는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5년 후 그 오피스텔 값이 3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렸죠. 2020년 코로나 이후 부동산이 폭등했을 때 저는 그 오피스텔을 팔았습니다. 15억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주식과 예금에 나눠 넣었죠. 2025년 현재 저는 강남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고 예금 이자도 적지 않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저 준비 단계였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박지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 혜숙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저를 알아본 박지연은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 근처 아파트에 사는데 혹시 혜숙 씨도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이 근처 살아요. 어머, 그럼 우리 가까운데 사는 거네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가끔 차 마시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옛날 얘기? 내 남편 빼앗은 얘기 하자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박지연은 신이 나서 자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혜숙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놀러 오실래요? 민철 씨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민철이.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이름. 좋아요. 갈게요. 박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이제 시작이야, 박지연.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적어온 기록들이었죠. 민철이의 회사 정보, 박지연의 인간관계, 그들 부부의 약점.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리고 제 복수는 단순히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녀가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비싼 와인을 하나 샀습니다. 100만 원짜리였죠. 박지연의 집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 50평대 펜트하우스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연이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은 온통 명품 가구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소파는 이탈리아제였죠. 와, 집 정말 좋네요. 그쵸? 작년에 리모델링 했어요. 인테리어만 3억 들어갔어요. 박지연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민철이가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세웠지만 여전히 정장을 잘 차려입고 있었죠. 오혜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 민철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30년 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 재혼은 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혼자 살아요. 박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혜숙 씨 같은 분이 아직 혼자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서 혼자 사는 거잖아, 이 여자야. 저는 웃으며 와인을 건넸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박지연이 와인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샤또 마고 2015년 산이잖아요. 이거 엄청 비싼 건데. 괜찮아요. 30년 만에 만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민철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혜숙 씨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부동산 임대업이요. 건물 몇 개 있어서 월세 받으면서 살아요. 그렇구나. 민철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지연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제가 이혼 후 비참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지연은 자기가 직접 요리했다며 음식을 내왔지만 사실 케이터링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혜숙 씨 진짜 건물이 몇 개나 있어요? 박지연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2개, 그리고 지방에 상가 건물 하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강남 아파트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민철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시작한 거야? 네, 5천만 원으로 분식집 차려서 시작했어요. 그걸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했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월세 수입이 얼마나 돼요?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2천 정도요? 2천만 원이요? 박지연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5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박지연의 표정을 보니 제 거짓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질투가 어렸거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시기에. 질투해. 이제 시작이야. 저녁 식사 내내 박지연은 계속 제 재산 얘기를 캐물었습니다. 혜숙 씨 강남 아파트는 어디에 있어요? 압구정이요. 어머, 압구정. 거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35평 정도요. 박지연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자기네 집도 50평이지만 여기는 빌라촌이거든요. 압구정 아파트가 훨씬 비싸죠. 민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좋던데 혜숙 씨는 투자 많이 했어? 적당히요. 제 눈에는 앞으로 23년 더 오를 것 같던데요. 저는 일부러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 씨는 사업은 잘 되세요? 민철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힘들어요. 그래도 재벌가 아들이시잖아요. 뭐가 걱정이세요? 박지연이 황급히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아버님이 대기업 회장이시거든요. 걱정 없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시댁 배경을 자랑하고 있네. 저는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두 분 결혼 생활은 어때요? 아이는요? 순간 박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철이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아이는 없어. 어머, 그래요? 임신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박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산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요. 아, 그랬구나. 안 됐네요. 그럼 그 후로는요? 안 생겼어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도 아이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알아봐라.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박지연 씨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저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죠. 아, 전업주부시구나.
좋으시겠어요? 박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혜숙 씨는 요즘 취미생활 같은 거 있으세요? 골프 좀 치고 와인 모으고 그림도 배우고 있어요. 와, 여유롭게 사시네요. 박지연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박지연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혜숙 씨 혹시 다음 주에 저희 친구 모임에 오실래요? 친구 모임이요? 네, 제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차 마시고 수다 떠는 모임이거든요. 다들 혜숙 씨 같은 분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지연의 인맥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복수의 한 단계였죠. 좋아요. 갈게요. 박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민철이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혜숙아. 네?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민철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뭐가요? 30년 전 일이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민철이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철 씨 후회하세요? 뭘? 저랑 이혼한 거요. 민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단계 성공.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다음 주 토요일. 박지연이 알려준 카페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카페였죠. 혜숙 씨, 여기요. 박지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에는 4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소개할게요. 이분이 제가 말했던 김혜숙 씨예요. 여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민철 씨 전 부인이시라고 했죠? 한 여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 그런데도 친하게 지내세요? 대단하시네요. 여자들의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 옛날 일인걸요. 이제는 좋은 친구로 지내려고요. 박지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차 메뉴를 건넸습니다. 혜숙 씨, 여기 케이크 맛있어요. 같이 시킬까요? 그래요. 주문을 하고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는 요즘 뭐 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어요. 건물 주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작은 빌딩 몇 개 있어요. 여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네요. 지연이 너도 남편 졸라서 건물 하나 사지 그래? 박지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여력이 안 돼서요. 어머, 재벌가 며느리가 무슨 소리야? 한 여자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댁이 재벌이긴 한데 저희 남편은 차남이라 따로 살거든요. 그래도 되지. 부모님이 엄청 부자잖아.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박지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세요? 제가 아는 좋은 물건 하나 있는데. 여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어디예요? 판교 쪽인데 개발 예정 지역이라 지금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정보 감사해요. 여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박지연만 표정이 어두워졌죠. 모임이 끝나고 여자들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박지연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숙 씨, 정말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네, 왜요? 아니,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해서요. 박지연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명함이에요.
혹시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면 연락해요. 명함에는 김혜숙 자산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회사 없었죠. 인터넷에서 만든 가짜 명함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명함을 받아 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혜숙 씨는 정말 잘 됐네요. 박지연 씨도 잘 되셨잖아요. 재벌가 며느리시고. 그렇긴 한데. 박지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구나. 좋아, 그걸 파고들어야겠어. 무슨 고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해봐요. 우리 옛날에 알던 사이잖아요. 박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민철 씨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왜요? 돈 문제 때문에. 민철 씨 사업이 요즘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품 좀 사면 바로 뭐라고 해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시댁이 있잖아요. 그게 시댁에서도 요즘 우리한테 차갑게 대해요. 왜요? 박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가 없어서요. 시어머님이 맨날 저보고 아들 씨도 못 말리면서 뭐 하냐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네.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을 시어머니가 너한테 하고 있구나. 힘드시겠어요? 혜숙 씨는 좋겠어요. 혼자 자유롭게 살고 돈도 많고. 박지연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분명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지긴. 이제부터 더 나빠질 텐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철이의 회사 정보를 검색했죠. 30년 동안 저는 계속 민철이를 감시해 왔습니다. 그의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1년간 민철이의 회사가 큰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 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계약이었죠. 성공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실패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 쪽 무역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이었죠. 여보세요, 최 실장님? 저 김혜숙이에요. 아, 혜숙 씨. 오랜만이네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천천히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민철이의 중국 프로젝트를 망치는 계획이었죠. 물론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중국 쪽 바이어들한테 민철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였죠. 쉽죠. 제가 그쪽 사람들이랑 친하거든요. 슬쩍 한마디만 하면 돼요. 고마워요, 최 실장님.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은혜라니요? 혜숙 씨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병원비 도와주신 거 못 잊었어요. 이 정도야 당연히 해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철아, 박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 인생을 망가뜨릴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2주 후 박지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철 씨 회사가. 박지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됐는데요? 중국 프로젝트가 깨졌어요. 바이어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대요.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 어떻게 그런 일이. 괜찮아요? 괜찮긴요. 회사가 큰 손해를 봤어요. 민철 씨가 매일 술만 마셔요. 맞나요? 어디서 볼까요? 제가.
회숙 씨 집 근처로 갈게요. 1시간 후 카페에서 박지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 명품 가방도 들지 않았더군요. 회숙 씨. 박지연이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떡해요? 회사가 완전히 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인데 뭘.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텐데. 박지연은 카페에서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민철 씨가 요즘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어떡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저한테 화풀이하고 어제는 제 명품 가방을 집어던졌어요. 박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시아버님이 회사 경영에서 손 떼라고 하셨대요. 그 정도예요? 네. 프로젝트 하나 실패했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정말 심하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심한 건 너희가 30년 전에 나한테 한 짓이지.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회숙 씨,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박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요? 혹시 민철 씨 회사에 투자 같은 거 할 수 있으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바로 그 말이었죠. 투자요? 네. 지금 회사가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회숙 씨는 여유 있으시잖아요. 박지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사업 투자는 잘 안 하는데. 제발요, 회숙 씨. 이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박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민철이한테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빌 때 잡았던 그 손처럼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억이요. 5억만 빌려주시면 회사를 살릴 수 있어요. 5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정도 여력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도와줄게요. 박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죠. 이자는 연 10% 1년 안에 갚는 걸로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고마워요, 혜숙 씨. 박지연은 감격해서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게 함정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철이도 자리에 나왔어요. 혜숙 씨, 정말 고마워. 민철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만에 전 부인한테 돈을 빌리는 신세가 된 거죠. 괜찮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죠. 저는 친절하게 웃으며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5억 원을 민철이 회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박지연은 정말 고마워했어요. 혜숙 씨 이 은혜 평생 못 잊을게요. 에이, 별 말씀을요. 저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지인에게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혜숙 씨 무슨 일이세요? 민철이 회사 경영 상태 좀 파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며칠 드리면 될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억은 미끼야.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지. 일주일 후 박 변호사한테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민철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실패로 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 빚이 총 50억 원이 넘었죠. 제 5억 원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 달 후 예상대로 박지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 저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요? 죄송해요.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3억만 더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박지연 씨 이미 5억을 빌려줬잖아요. 알아요. 알지만 제발요 혜숙 씨. 이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번엔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제가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8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혜숙 씨, 제발요. 회사가 망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그럼 시댁에 도움 요청하시죠. 시댁에서는 이미 거절했어요. 민철 씨 혼자 알아서 하래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냉정하지. 쓸모 없어지면 바로 버리는구나. 그럼 은행 대출은요? 은행에서도 거절했어요. 회사 신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박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숙 씨가 아니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한 가지 조건으로 도와줄게요. 조건이요? 뭐든지 할게요. 박지연 씨 명의로 된 아파트. 그걸 담보로 주세요. 네? 아파트를 담보로 주면 3억 더 빌려줄게요. 박지연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건 싫으면 할 수 없죠. 저도 사업가예요. 위험 관리는 해야죠. 잠깐만요. 민철 씨랑 상의 좀 해볼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가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박지연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 아파트 담보로 할게요. 목소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대신 6개월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6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알겠어요. 6개월 드릴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박지연의 아파트가 담보로 잡혔죠. 강남 빌라촌의 50평 아파트. 시세로 15억은 될 겁니다. 3억 빌려주고 1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으니 나쁘지 않은 거래였죠. 돈을 송금한 후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혜숙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절대 못 갚을 거야. 이미 회사는 끝났으니까.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에게요. 물론 제 이름으로 직접 전화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용한 사람을 통해서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민철 산업과 거래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요. 최근 민철 산업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거래를 재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락을 돌렸습니다. 2주 후 민철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회사는 더욱 휘청거렸죠. 박지연한테서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 어떡해요? 거래처들이 다 떠나가요. 진정해요. 곧 나아질 거예요. 나아지긴요. 이러다 정말 회사 문 닫겠어요. 시댁에 다시 한번 부탁해 보세요. 시댁에서는 이미 민철 씨를 포기했어요. 큰아들한테만 집중하고 있어요. 박지연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철이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파산이었죠. 박지연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로요. 혜숙 씨, 저 이제 어떡해요? 일단 앉아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민철 씨는 매일 술만 마시고 시댁에서는 연락도 안 받고 박지연이 고개를 묶고 울었습니다. 그리고요? 왜요? 민철 씨가 바람을 피워요. 저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직원이랑 젊은 여자예요. 25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그 버릇 못 고치는구나. 증거 있어요? 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다 있어요. 박지연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혼 생각 있어요? 박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혼요? 네. 이 정도면 이혼 사유로 충분해요. 하지만 이혼하면 저는 어디로 가요? 박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파트도 담보로 잡혀 있고 돈도 없고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무릎 꿇고 울며 빌던 그때의 제 모습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건 당연한 대가야. 박지연 씨. 네, 제가 도와줄게요. 박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제 말대로 해야 해요.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민철 씨랑 이혼하세요.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고요. 하지만 민철 씨는 돈이 없는데 회사는 망했어도 개인 재산은 있을 거예요. 숨겨놓은 거 있을걸요. 정말요? 제가 알아볼게요. 제 변호사 소개해 줄게요. 박지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혜숙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아파트 담보건은요? 박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개월이 다 됐죠? 네. 하지만 아직 돈을 못 구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이요?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파트를 제게 파세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요. 네? 어차피 담보로 잡혀 있잖아요. 제가 12억에 살게요. 시세가 15억이니까 좀 손해지만 급하시니까 제가 양보하는 거예요. 박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2억으로. 제게 빚진 8억 갚고 남은 4억은 박지연 씨가 가지세요. 새 출발 자금으로요. 하지만 그 집이 제가 살던 집인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6개월 지나면 법적으로 제가 아파트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박지연 씨는 한 푼도 못 받아요. 박지연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팔게요.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어. 내가 누렸던 모든 것 이제 내 거야.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는 박지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하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박지연은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사인했습니다. 30년 동안 재벌가 며느리로 살면서 누렸던 그 집. 이제 제 소유가 됐습니다. 12억. 8억 빼면 4억이네요. 박지연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4억으로 새 출발하세요.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혜숙 씨. 박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일주일 후 박지연이 민철이와 이혼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박지연을 대리했죠. 민철 씨가 숨긴 재산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 20억 원이 있어요. 박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20억이요? 민철 씨가 그런 돈이 있었어요? 네,
회사 망하기 전에 몰래 빼돌린 겁니다. 그럼 그걸로 회사를 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철 씨는 처음부터 회사를 포기했어요. 본인 재산만 챙긴 거죠. 박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죠. 민철 씨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모두 있었죠. 위자료로 10억 청구하세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박지연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조정 당일 법원에서 민철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혜수가. 민철이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내가. 박지연 변호사가 너랑 아는 사람이라고 들었어. 네, 제가 소개해줬어요. 민철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설마. 설마 뭐요? 너. 일부러 이런 거야? 복수하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라니요? 저는 그냥 친구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친구? 박지연이랑 내가 무슨 친구야? 30년 전 일은 다 잊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죠. 민철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정말 독한 여자구나. 독하긴요. 당신만큼이나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에 조정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위자료 10억 원. 그리고 즉시 이혼. 박지연은 울면서 이혼 조정서에 사인했습니다. 민철이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사인했죠. 법원을 나오면서 민철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혜수가 잠깐만. 손 치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전 일.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제발. 박지연한테서 손 떼줘. 그 여자 이미 충분히 힘들어. 제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거짓말. 너 지금 복수하고 있잖아. 저는 민철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복수요? 맞아요. 복수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 똑같이 돌려주려고요. 민철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망친 것도, 거래처들이 떠난 것도 다 너였어? 증거 있어요? 전 그냥 제 인맥으로 사업했을 뿐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했다 해도 뭐 어때요?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혜수가. 30년 전 당신이 저한테 한 말 기억나요? 미안해, 지연이가 더 좋아졌어라고 했죠. 민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들한테서 모든 걸 빼앗을 거예요. 당신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철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혜수가. 제발. 그만해.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하긴. 아직 멀었어. 한 달 후. 박지연이 위자료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전화했습니다. 혜숙 씨, 10억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10억이면 충분해요. 박지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혜숙 씨 정말 고마워요. 혜숙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천만에요. 친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2주 후 박지연이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경기도의 30평짜리 아파트였죠. 5억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집이 생겼어요. 비록 작지만
박지연은 신이 나서 저를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혜숙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잘 됐네요.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네, 5억 남았으니까 당분간은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박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박지연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 큰일 났어요. 왜요? 제가 산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이래요. 재개발이요? 네, 6개월 안에 집을 비워야 한대요. 보상금도 거의 없대요.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 그럴 리가요. 계약할 때 몰랐어요. 부동산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은 거예요. 박지연이 울먹였습니다. 물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박지연한테 그 아파트를 추천한 것도 바로 저였죠. 제 지인 부동산을 통해서요. 보상금은 얼마래요? 2억이요. 5억 주고 샀는데 2억밖에 못 받아요. 어머, 혜숙 씨, 저 이제 어떡해요? 남은 돈이랑 합쳐도 7억밖에 안 되는데. 박지연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진정해요. 7억이면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박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어. 15억에서 7억으로. 반토막 났네. 6개월 후. 박지연은 결국 재개발로 집을 잃었습니다. 2억의 보상금을 받고 남은 돈 5억과 합쳐서 7억을 손에 쥐었죠. 그 돈으로 인천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3억짜리 빌라였어요. 이제 남은 돈이 4억이에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4억이면 충분해요. 아껴 쓰면 몇 년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계속 줄어들면 그럼 일자리를 알아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전 평생 집에서만 살았는데. 박지연은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내 모습이랑 똑같네. 하지만 난 일어섰고 넌 무너지고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박지연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의 나이에 경력도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였죠. 혜숙 씨, 저 마트에서 일하게 됐어요. 박지연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일이라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려니까. 익숙해질 거예요. 혜숙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요? 잘 지내죠. 요즘 주식 투자가 잘 돼서 돈 좀 벌었어요. 그렇구나. 박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에서 마트 아르바이트생으로 완벽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박지연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혜숙 씨,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또요? 왜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박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500만 원이요. 수술비랑 입원비로.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지연 씨. 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알았죠? 네, 꼭 갚을게요. 저는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박지연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1년 후, 혜숙 씨, 죄송해요. 아직 돈을 못 모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갚아요. 정말 죄송해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넌 평생 내 채무자로 살게 될 거야. 30년 전 내가 느꼈던 그 무력감을 이제 내가 느끼는 거야.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박지연을 마주쳤습니다. 아니, 우연은 아니었죠. 제가 일부러 그녀가 다니는 마트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거든요. 어머, 박지연 씨. 박지연은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 퇴근하세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아, 네.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지연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요즘 어때요? 그냥 살고 있어요. 마트 일은 적응됐어요? 네, 이젠 익숙해졌어요. 박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30년 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던 그 여자. 이제는 초라한 마트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혜숙 씨. 네? 후회돼요. 뭐가요? 박지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에 민철 씨를 만난 거요. 그때 제가 정신 차렸어야 했어요. 유부남이랑 사귀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박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혜숙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요. 알지만. 박지연 씨. 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저한테 한 짓 기억나요? 제 남편을 빼앗고 제 인생을 망쳤죠. 전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박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전 살았어요.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죠.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박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숙 씨가 복수하고 있다는 거 진작에 알았어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박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알고 있어요. 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박지연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인정한 거죠. 자신이 받는 고통이 당연한 대가라는 걸요. 후회하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숙 씨, 제발.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만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복수요.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충분하다고요? 30년 전에 당신이 제 인생 망칠 때는 충분한지 생각했나요? 전 아직 멀었어요. 이제 절반도 안 왔죠. 박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할 거예요? 당연하죠. 당신이 재벌가 며느리로 누렸던 30년 그 시간만큼 고통받아야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마트 일 열심히 하세요. 박지연은 고개를 묶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겠어. 3개월 후, 저는 박지연이 사는 인천 빌라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동네 도보로 5분 거리였죠.
물론 제가 사는 곳은 고급 아파트였고 박지연은 낡은 빌라였지만요. 혜숙 씨가 이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박지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강남은 너무 복잡해서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겠네요. 저는 밝게 웃었습니다. 박지연의 표정은 어두웠죠. 그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박지연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마트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동네 카페에서. 그리고 매번 제 풍족한 삶을 과시했죠. 박지연 씨,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왔어요. 이 가방 예쁘죠? 명품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는 친구들이랑 골프 치고 왔어요. 요즘 골프가 재미있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박지연 씨도 가끔 취미생활 해요. 마트 일만 하면 지치잖아요. 제가 무슨 돈으로? 박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매번 이런 식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요. 한편으로는 민철이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민철이는 부산으로 내려갔더군요. 20억을 들고요. 거기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제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부산의 사업가들한테 민철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죠. 그 사람 서울에서 사업 망치고 도망 온 사람이에요. 전 부인한테서도 돈 뜯어냈대요. 믿으면 안 돼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6개월 후 민철이의 사업은 또 망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거래하려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몰래 민철이를 만나러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초라한 원룸에 살고 있더군요. 혜수가. 민철이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어떻게 알았어? 알고 싶으면 알 수 있죠. 저는 원룸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저분하고 좁은 방이었어요.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 또요? 이번엔 왜요? 민철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20억 있었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너 때문이야. 네? 민철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사업 망친 것도 박지연이랑 이혼하게 만든 것도 다 내 짓이잖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증거는 없어도 알아. 너 지금 복수하고 있잖아. 맞아요. 복수하고 있죠.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과 박지연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요. 민철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왜요? 화나요? 억울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 전 제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거예요. 혜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제발 그만해줘. 박지연은 아무 죄 없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무 죄 없다고요? 유부남이랑 바람핀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먼저 유혹한 거야. 박지연은 피해자라고. 피해자요? 웃기네요. 둘 다 가해자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뭔데? 당신 재산 압류 통지서예요. 민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박지연한테 빌려준 돈 기억하죠? 8억이요. 그건 박지연이가 빌린 거잖아. 연대 보증인이 누구였는지 기억 안 나세요? 민철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이었죠. 그리고 박지연은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니 당신이 갚아야죠. 하지만 난 지금 돈이 없어. 알아요. 그래서 재산 압류하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남은 재산 15억. 전부 압류할 거예요. 15억을. 다? 8억은 원금이고 나머지는 이자와 지연 손해금이에요. 법적으로 정당해요. 민철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제 당신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축하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당신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운 거 그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민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당신한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요. 당연히 헤어졌더라고요. 너. 30년 전에 박지연이 임신했을 때 저한테 느꼈던 감정 지금 느끼고 있죠? 민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사세요. 아주 오래 아주 고통스럽게요.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완성됐어.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박지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지연 씨, 나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민철 씨 재산이 압류됐어요. 박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갚지 못한 빚 때문에요. 연대 보증인이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연대 보증인이 뭔지도 몰랐다고요.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박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빌려간 500만 원. 그것도 갚아야죠. 지금은 돈이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당신 빌라를 담보로 잡을게요. 네? 그건 제가 사는 집인데 갚을 수 있어요? 박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담보로 내놓는 수밖에요. 박지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요? 그 집만큼은 30년 전에 제가 당신들한테 빌 때 기억나요? 제발 이혼하지 말아요라고 무릎 꿇고 빌었죠. 박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은 제 애원을 무시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혜숙 씨,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늦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빌라 명의를 제게 이전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박지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지연은 빌라 명의를 제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이사했죠. 한 달에 35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빌라를 5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죠. 이제 제가 가진 재산은 강남 아파트 한 채 시세 20억, 박지연한테서 빼앗은 아파트 12억에 매입 현재 시세 18억, 민철이한테서 압류한 재산 15억, 각종 투자금 10억, 총 65억이 넘었습니다. 30년 전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65억을 만든 거죠. 그리고 박지연과 민철이는 박지연 고시원 거주 마트 아르바이트 월급 160만 원. 민철이 부산 쪽방촌 거주 무직 생활보호 대상자.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동네에서 박지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박지연 씨. 혜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요. 박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적응됐어요? 네, 힘들겠네요. 이 나이에 마트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요. 박지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후회해요. 뭘요? 30년 전 일이요. 민철 씨 만난 거. 박지연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그래요? 그럼 됐네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제가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박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가볼게요. 마트 일 열심히 하세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숙 씨. 네?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고 저는 성공했죠. 하지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넓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65억의 재산, 강남의 고급 아파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텅 빈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복수가 끝났으니 남은 건 뭘까요? 저는 와인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복수에 매달리느라 정작 제 행복은 찾지 못했던 거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은 당연한 대가예요. 제가 느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완벽하게요.